자, 87번 하겠습니다. 등록부의 정정. 정정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바꾼다, 고친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제 시읍 면장이 면장의 통지. 이제 시읍 면장이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등록부 기록상에 어떤 무효이거나 뭐 잘못 효력이 없는 것이 거기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착오이거나 뭐 누락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 본인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신고인이나 본인, 그죠? 본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정정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시읍 면장의 이제 직권 정정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러한 내용들이 그 시읍 면장의 잘못인 경우, 시읍 면장의 잘못으로 이렇게 착오나 누락이 돼 있을 때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에요. 직권. 네, 다만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의 허가. 아까 가정법원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까지 법원의 허가 받을 필요는 없고, 경미한 경우는 이제 먼저 정정을 해요. 먼저 정정을 한 다음에 감독관청에 감독법원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뭐예요? 먼저 직권으로 정정하고 나중에 보고하고. 경미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떨어져야 정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의 통지. 현재 이 업무 담당하고 있는 그 시장읍장 면장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혹시 그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때는 그 등록 기준지에 시장, 읍장, 면장한테 어때요? 이걸 알려줘야 되죠. 네, 그래서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지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저 방법대로죠. 1, 2의 그런 요령에 따라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통지하면 시읍 면장이 저 첫 번째 본인이나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면 이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절차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로. 그리고 4번 위법한 어떤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이것도요.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정을 신청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정정을 신청을 하면 그 재판이 확정이 되죠. 그럼 재판 확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이 4번은 위법인데 이제 그 위법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무효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 가령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가족관계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은 무효인 행위예요. 이것도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 재판이 있게 되면 그 재판서 등본을 받아가지고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6번을 보면 이제 판결에 의한 등록부. 판결. 가령 이제 처음에 가족관계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그 부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얼마 전에 유명인을 상대로 이제 그 뭐 숨겨져 있던 딸이 나타나서 저 기업의 회장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막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 사람은 아버지가 맞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88번 볼게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 장소와 신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신고 장소는 어디에다 하냐? 지금 우리가 가족관계등록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본인 당사자는 등록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야. 등록기준지. 이걸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호적제도 있을 때는 바로 고향이에요, 고향. 네, 내가 어디 뭐 경상도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럼 거기 태어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도 무슨 군이다 그러면 나의 그 호적상의 본적이라고 있죠. 참 예전에 본적.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본적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가 있었죠. 본적. 이게 호적제도가 있을 때는. 오늘날은 이게 명칭이 등록기준지가 된 겁니다. 아무튼 본인은 등록기준지에다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신고해요? 아버지가 신고하지. 그럼 신고인은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재외 국민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아까 법원 행정청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주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소지에다가 하면 됩니다. 2번, 요거 말이죠. 출생, 사망. 가족관계에 보면 이제 출생, 사망 말고도 많아요. 가족관계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 입양, 파양 있고 친양자 있고. 그죠? 가족관계 변동이라는 건 많은데 그 중에 출생과 사망. 어때요? 이거는 뭐 사례도 많고, 그죠? 사례가 많으니까 좀 시민들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 사망은요,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원칙은요, 보면 가족관계 등록의 원칙은 신고인이나 본인이 하는데 시장, 읍장, 면장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사망 신고만큼은 여기에 보면 동이 있습니다. 동. 네. 동이 있게 되면 동장 있죠. 동장이 있는 곳은 여기다가 이렇게 신고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사무 처리자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동장한테 사망과 출생에 관해서는 동장한테 처리를 하면 이 사람이 마치 시장, 읍장, 면장인처럼 대행을 하는 겁니다. 동장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행하는 거야, 대행. 대행하니까 수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 사망의 동경유 신고다. 네, 신고 방법은 서면이나 말로 하면 됩니다. 대개 서면으로 하겠죠. 그런데 글씨 작성할 수 없거나 이러면은 이제 말로 해도 되고, 말로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록으로 이제 조서를 작성해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3번 하고 있었죠. 신고 방법인데, 여기서 혹시 출석하지 않을 때가 문제야. 그러니까 행정관세에 출석을 안 할 때는, 출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신고사건 본인의 그 어떤 신분증 있죠. 신분증하고, 할 때는 신분증. 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된다. 제시하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거죠? 대리인이 한다는 거지. 본인이 출석할 때 대리인이 이 본인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담당 공무원은 함부로 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4번에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신고를 해야 될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누가 처리를 하냐? 누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에 씌운 면장이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지에서 처리를 한다. 다만 등록기준지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처리합니다. 이거는 본인 거죠. 본인의 등록기준지. 외국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외국인이면 주소지라고 하죠. 주소지에 거주지에 씌운 면장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느냐? 바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신고사항.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서에다가는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일단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출생사건이냐, 뭐 출생이냐, 혼인이냐, 사망이냐 이런 것이 들어가고 여기서 신고를 언제 하느냐? 신고연월일.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그리고 주소. 신고인과 본인이 혹시 다르다 그러면 본인도 집어넣어야죠. 본인에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규정도 있네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거기 보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글자가 바로 생일이잖아. 생일.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기재할 때는 별도로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89번이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19세 미만자고, 미성년 후견인은 어떤 그 판단 능력이, 판단이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 주변 가족들이 법원에다가 어떤 사람을 피성년 후견 심판 청구하면 이제 이 사람은 법적인 행위를 못 합니다. 유효한 법적인 행위를 단독적으로 못 해요. 자, 그런데 1번에 따라서 이런 규정을 둔 거지. 신고해야 할 사람이 혹시 미성년이야. 미성년자는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성년자는 법률적인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 미성년자나 아니면 피성년 후견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못하니까 미성년자인 경우는 이제 친권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친권자 아니면 후견인. 그리고 이 사람은 성년 후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다만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무엇을 기재하겠어요? 바로 얘네들, 이 사람들의 본인이니까 본인의 어떤 정보들 쭉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미성년자이고 피성년 후견자임을 증명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 요거 있죠? 친권자 후견인 성년 후견이라는 사실. 이런 사항들을 기재해가지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뭐 동의가 불필요한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민법에도 배우셨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재산 관계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 가족 관계만큼은 일정한 뭐 나이가 지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는 누가 하느냐? 쓰면 돼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이 하면 되고, 특히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이러한 어떤 정신적 능력이 그래서 이해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정도는 이해할 능력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90번입니다. 90번에 보면 특이한 장소, 특이한 장소에서의 출생 신고입니다. 출생. 어디가 특이한 장소일까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첫 번째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항해 중의 출생입니다. 항해 중. 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멀리 가다가 이제 그럼 이때는요. 이 선장이 무엇을 하느냐? 선장의 역할이 여러분 행정법에서 배우셨죠? 선장은 원래 민간인이지만 이때는 공무수탁 이른바 공무수탁 사인이 돼가지고 마치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듯이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선장은요 항해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네, 24시간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사실들. 뭘 기록해야 되겠어요? 뭐 성하고 본, 네. 그다음에 성별, 남녀인지, 남자 여자, 그다음에 등록 기준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했다가 이제 도착해요. 배가 어디에? 그래서 국내 항구에 도착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외의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나눠서 국내 항구에다가는요, 이 항해 일지에, 자, 국내 항구에 도착하면 항해 일지의 등본을 그곳에, 그러니까 도착하는 항구가 있는 그곳에 그 시음면장에게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배웠듯이 처리를 하는 거죠. 등록 기준지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이제 해외에, 국외에 그 외국 항구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 항해 일지를 똑같죠. 선장은 그 제외 공관장에게 발송한다. 제외 공관장.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뭐 주미 한국 대사관 그런 곳이에요. 여기다가 공관장 하면 이제 외교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네, 여기에 이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어디 있다고 했죠? 법원 행정처에 있다고 했죠?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뭐 교도소나 병원 그 밖에 시설에 출생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신고하기가 어렵죠. 교도소. 병원 같은 경우는 대개 뭐 신고합니다. 가족이 신고하는데 혹시나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자, 그죠?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입양과 파양의 신고다. 자, 입양과 파양의 경우. 입양은 뭔지 아실 텐데 그 입양의 반대말이 파양이죠. 요놈이 그 괜찮은 줄 알고 입양을 했는데 막 그 불효막심하고 도저히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파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입양부터 보시면 신고사항. 어떤 내용을 입양 신고서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의 어떤 정보들이 있겠죠. 당사자가 누구야? 양부와 양자가 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무슨 그 정보들이 있어. 거기 보듯이요. 성명, 본, 출생년월,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얘의 친생부모가 있습니다. 원래의 부모님들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보도 같이 신고가 돼야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네, 그 다음에 입양의 신고. 실제로 입양을 신고하는 것인데, 여기 몇 가지요. 양자가 될 아이가 13세 미만이다. 그러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그리고
미성년자를 만약에 입양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한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때 동의를 가름하는 어떤 심판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가 이미 사망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면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해줍니다. 그럼 심판서를 첨부해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양이죠. 파양 신고의 기재사항.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기재사항을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그 정보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친생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친생부모에 관련된 정보 넣고, 그리고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재판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 있죠. 판결서를 재판소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것이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를 했어.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새롭게 집어넣습니다. 국적 이탈을 했다 그러면 나갔으니까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또 등록부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는 그 뭔가 국적법을 여러분 배웠으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자, 인지 등에 따른 국적 취득. 자, 우리 국적법이에요. 국적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지가 되면 그죠? 인지가 되면은 인지가 뭐죠? 한국인이 어떤 아이를 한국 사람, 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러면 그 자식도 한국 사람이 되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인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신고인의 등록 기준지 있죠. 등록 기준지에 따라 여기다가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면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 기준지의 시장, 읍장, 면장이 뭘 합니까? 등록부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귀화 허가. 귀화 허가. 이를 또 누가 내립니까? 누가 허가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외국인을 귀화시킵니다. 귀화 허가는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은 사람이에요. 등록 기준지의 시음면장한테 이 사람이 귀화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통보하면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적 회복 허가도 나왔는데요. 이 그림은 똑같아. 근데 국적 회복 허가라는 것은 이거죠. 예전에 이제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이민 갔어. 그래서 미국인이 되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한국인으로 돌아오고 싶어. 이런 경우는 귀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요 귀화는 누가? 귀화라는 것은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귀화하는 거예요. 개념 구별하시겠죠?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사람은요, 꼭 모양새는 귀화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법적으로 국적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귀화자하고 다른 점이 혹시 가족 등록부가
아직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죠?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만 그 과거에 미국인이 됐다가 그러면 나는 다른 가족들이 아직 등록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그 등록부에다가 그 등록부가 현재 있는 등록 기준지의 시음 면장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구조가 똑같고 어때요? 법무부 장관이 또 시음 면장에게 통보한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달라? 이미 가족 등록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등록부의 소재지의 시음 면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다.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한국인의 그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한국 사람처럼 이름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성과 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 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에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 가정법원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 받으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창설된 성과 본을 신고한다는 것이죠. 등록 기준지에 시장입장 면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뭐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 그렇죠?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그러한 성명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래요? 과거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인으로 살았을 때 뭐 박씨였다 그러면 종전의 성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취득이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처음 나왔죠. 요거는 회복하고 약간 다른데 이런 거예요. 보시면 요거는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었어 처음에. 네. 외국인이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국가에 따라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중국적 허용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요 당시에는 이중국적이 돼버리잖아. 국적인데 우리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 안 하죠? 그럼 한국 국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시 외국인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요거 있죠? 요거 없어졌던 한국 국적을 다시 갖고 싶다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요런 관계 있어. 그러면 종전 성명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때 있을 수 있죠.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종전의 성, 창설한 성, 본, 허가, 연원일. 특히 요거 있죠? 이럴 때는 가정법원이 경찰관서장에게 이 사람의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5번 보면 국적 상실 신고. 국적 상실될 수 있어요. 국적 이탈을 우리 법은 국적 이탈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안 날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이제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서면도 증거 서면을 첨부를 해야 되고 본인도 가능하죠. 본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했다는 사실을. 그다음에 6번 국적 선택. 이건 뭔고 아니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되는 시점이 있어. 만약에 이때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경우죠?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는 거야. 부모님이 한국인데 얘가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국적도 취득해요. 그러면 출생할 당시에 이제 이중 국적이었는데 19세가 성년이 됐어. 그러면 성년이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왜냐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선택 안 하면 한국 국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예요. 이렇게 출생할 때부터 이중 국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뭔가 이중 국적이 되는 경우도 또 있어. 가령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그 미국이 혹시 자기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배우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 이중 국적이 되잖아. 그럼 이때로부터 다시 또 2년 이내에 어때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 안 하면 그때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아무튼 요게 국적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누군가가 이제 하나의 국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시읍면장에게 또 통보를 하는 거죠. 통보하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미처 이런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의 장은 새롭게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90여 개 되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목차 순서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목차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관식에서는 2차 시험 논술식에서는 점수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시켜서 목차 열심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거기에 이제 붙일 살들, 말을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직접 종이에다가 막 써보고 잘 안 써진다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요 범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네.